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또 2주가 지났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인연사롱을 기다린 시청자들은 이 2주가 굉장히 더딜 수도 있겠다. 또 우리가 이거 우리만의 착각인가 지금? 우리가 너무 오만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지. 네. 아니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겨울왕국 편도 조회수도 많이 넘겼어요. 이게 네. 연속으로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만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약간 또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좀 눌러주고 시청자분들께도 강구팍 이런 분들 또 와서 한번 댓글로 한번 우리를 좀 눌러주고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많이 네. 눌러주셨네요. 네. 이게 싫어요. 아유, 죄송해요. 목이 매네요. 싫어요가 18개 네. 있습니다. 워낙 매니아들이 많은 콘텐츠는 좀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네. 이 겨울왕국을 보고, 겨울왕국 뭐 또 장면 하이라이트가 나오나 보다 이게 눌렀다가. 제작진들이 낚시를 한 게, 이 사랑을 위한 레릿고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레릿고 장면인가 보다 하고 네, 클릭했다가, 그래서 그런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네. 언제 나오나 하고 보시다가,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총 예상 수익이 30.57달러라고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누적된 금액 아니에요? 그런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번 광고가 혹시 잘 붙은 게 아닌가. 광고를 좀 오래 보나? 아니 그것도? 그렇게 막 큰 수익도 아닌데 지금 그래, 자세하게 그래. 분석 들어가지 않죠. 그 3배가 넘게 나왔으니까, 네. 괜찮은데? 30.57이면은 우리 끝나고 요걸로 또 뭘 뭐? 먹을 수 있으나? 막걸리 일단 한두 병씩은 먹을 수 있겠구만, 그래도. 댓글 반응, 뭐 댓글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어우. 혜원이 아빠 네, 혜원이 아빠 화이팅. 이야. 힘이 좀 나시나요? 네, 힘이 납니다. 위로 0924님, 저는 겨울왕국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잉여사랑도 하루빨리 과대평가됐으면 좋겠다는 네. 거. 이미 진행자들이 과대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댓글. 영화 속 몰랐던 장면, 특히 뭐 이제 사우나 속 가족 얘기, 동성 커플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 장면을. 예. 근데 거기에 남자가 있고 약간 여자 같은 있고 그래서 이 동성 커플이 맞나? 부부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부고 남자 있고 그 옆에 약간 여자, 큰 여자가 있고. 명확하게 규정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머리가 짧은데 이쪽에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약간 모호하긴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면 동성 커플이고 여자면은 동성 커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보니까 여자 같은데 하니까 누가 이 가족의 의미는 이 자체의 가족이 아니라 그 오큰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의 파트너인 거고 애들은 뭐 이제 입양을 했든지 그 가족을 의미한다 해서 동성 커플이 맞다. 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그 얘기를 그런 의미한 거죠? 의미였죠? 예, 뭐 근데 그러니까. 아마 과연 어떤 가족인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또 하나의 그것도 가족. 재밌는 해석과 어떤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네. 얘기 이렇게 잘하셨네요. 연결이 되네요. 네. 오늘은 저기 간식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크래커하고 믹스커피가 있네요. 네. 예. 아니 이렇게 멀어. 아유, 노인 공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시작할 주제는 아닌데 오늘 저희가 다룰 오늘 주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또 하나의 약속. 네. 영화.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소견서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자다가 허리 아프면 침대 회사 잘못이에요? 기자회견 해버립시다. 방송내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게 팩트라면 엄청난 문제예요. 나라에서 잘못 판단했으니까 법원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이죠. 피해자들이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증거입니다.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공정한 겁니까? 제보자를 찾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3억 5천 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야. 다시 가장 노릇하실 기회입니다. 증인 찾으시죠. 건물측 증인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고 측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이 재판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린 안 져요. 난 우리 딸 아빠니까. 지금 관객이 한 40만 정도 들었다고? 걸려있는 스크린이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160개 정도에 걸려있는데요. 네네. 손익분기점이 65만에서 70만이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영화 총 제작비가 10억이고 이제 홍보 비용까지 해서 22억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객석 점유율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희망을 좀 걸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점유율과 흥행 성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은 상영 시간 그리고 상영관 축소 이런 의혹 때문에 여기까지 관객이 들어간 것만도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그런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이 영화 처음 제작된다고 할 때 과연 삼성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 영화가 제대로 제작이 되고 개봉하고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체부터 화제가 됐잖아요. 처음에 메가박스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메가박스가 축소를 하면서 이것이 외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롯데시네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에도 제소가 됐으니까요. 배우 조달한 씨가 사비를 털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대관을 신청했을 때 이 극장에서는 상영 예정이 없기 때문에 대관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CGV는 또 최근에 상영관을 늘렸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최근 그 CGV의 모기업인 CJ하고 삼성 사이가 이 집안 싸움이 굉장히 살벌해서 삼성 쪽에서 작년부터 그 광고를 뚝 끊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원래 집행하던 광고가 연간 한 100억 정도 규모인데 CGV 쪽에 이제는 눈치 볼 이유가 없게 됐으니까 많이 트는 게 아니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메가박스 눈치 보고 롯데도 그런 상황에서 CGV가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길래 이거는 삼성과 CJ의 지금 어떤 앙숙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CGV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정말 우리는 보기 힘들었던 힘들게 되지 않았을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제목이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아예 또 하나의 가족이었죠.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래머 분들이 이거 개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멀티플렉스에 계시는 프로그래머 분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신들이 틀고 싶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있는 거고요. 참 영화 밖의 현실도 굉장히 참 어둡습니다. 근데 영화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어둡죠. 그렇죠. 실제로 실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황유미 씨라고 백혈병으로 2003년도에 입사를 했다가 2005년도에 발병이 됐고 2007년도에 고인이 된 그런 노동자인데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산재투쟁을 하시는 그런 얘기가 영화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성함이 황상기 씨. 이분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중에 굉장히 큰 돈을 처음에는 뭐 돈 준다고 했다가 그마저도 안 주고 치료비를 준다고 약속했다 안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거액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절대 즐거워지지 않는다. 행복해질 수 없다. 끝까지 이 돈을 안 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유미야, 네가 병에 걸린 거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야. 안타까운데 너의 병이 걸림으로 인해 갖고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업재해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살아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 안 된 거 보면 많이 안타까워해주고 그랬잖아. 네가 많은 희생 정신이 너는 원래가 강했잖아. 그래서 너의 희생으로다가 남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유미가 상당히 장하고 나의 이쁜 딸이기 때문에 나는 유미 같은 딸이 참 장하고 아름답고 이쁜 내 딸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네 딸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유미야 고마워.
근로복지공단이 또 항소를 해서 네. 지금 2심에서 무려 2년 6개월째 지금 계류 네. 중이래요. 이게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오면은 삼성이 완전 위기에 빠지니까 이게 혹시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여러 가지 지연 작업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황상기 씨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영화가 개봉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상영관 축소 의혹 그리고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언론에서 다룰 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가 이제 JTBC에서 처음으로 네. 손석희 앵커에 의해서 뉴스가 다뤄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네요. 삼성의 자본이 들어간 네. 방송사잖아요. 생각해보면. 네. 그도 그렇고 이제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거나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소개를 하기로 이미 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네. 대본도 다 나오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네. 그 방송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도 좀 생겼죠. 이 부분은 영화 속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황상기 씨 인터뷰를 보면은 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언론에 알려야겠다 했는데 어느 언론이든 다 삼성의 광고를 받는다든지 네. 영향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것 같더라. 큰 언론사들은. 그래서 어차피 해도 안 될 테고 하니까 작고 좀 내 말에 귀 기울여줄 언론사를 찾자 해서 월간 말을 이제 네. 월간 말기에 연락을 해서 당시 취재를 하고 이 기사가 나가면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 자체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일이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병폐가 그대로 영화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시 현실 안에서 현실 밖에서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픽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죠. 네. 앞에 이제 크래커하고 네네. 믹스커피가 있어서 그런데 네네. 그 장면이 저는 첫 등장할 때부터 대놓고 악역으로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삼성승을 대변하는 임원이요. 안녕하십니까. 진성반도체 인사관리팀의 이복은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런 것도 맛있네요. 저 어떻게 오셨는지. 그 사람이 이제 인사 무슨 관리과장인가요? 예, 그렇죠. 정말 비열한 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업 상성이 있고 이제 그 삼성이 인격화된 캐릭터 같은 건데 비인간적인 그런 얼굴로 등장을 하지만 또 삼성의 어떤 특징을 되게 잘 보여줘요. 굉장히 그 내부를 여기저기 나타나서 인물들을 굉장히 잘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또 그런 내부 감찰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죠. 정말 그 하나의 캐릭터로 삼성 권력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분 황상기 씨 인터뷰를 보면요. 네. 영화는 약했대요. 실제는 더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와서 삼성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 번도 딸 유미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정말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잘못해서 아파놓고 왜 회사 탓을 하고 난리야. 네. 뭐 이런 식의 대사. 너무 악역으로만 뻔한 악역으로만 네네. 그려지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언제나 현실은 어떤 픽션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거예요. 극적이고. 네. 그 과장으로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네. 제 대학교 과 후배예요. 아, 그래요? 김영재 씨요. 김영재.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김영재가 이제 김영재 씨가 네. 뭐 독립영화나 뭐 이런 데서 연기를 하고 하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비열한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주연으로 나오길래 이제 뜰대나 보다 좀 잘 될라나 보다 네. 했더니 그 여자 뭐 배신하고 막 이런 나중에 네. 여자가 그래서 복수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비열한 역으로 저거 풀리면 약간 좀 그런데 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여수 얘기 나오니까 에라이 악역 전문 배우야 이러면서 그 연기의 질감을 미끌미끌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젠틀한 그 외모에 네. 정말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강원도라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 모든 문제들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강원도라는 어떤 지역성이 나타내는 네. 그런 특징도 소외된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물론 실화긴 하지만 강원도란 지역색과 이 사건의 어떤 공기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낸 장면이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고학년미 씨가 이제 그 택시 뒷자리에서 네.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이제 황상기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터널을 지나고 네네네. 다시 또 도로로 나왔다 다시 터널로 들어가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함 그리고 고립됨 이런 것들이 좀 영상원으로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터널이 이제 미시령 터널이죠. 예. 그 원래 약간 또 딴 얘기인데 미시령 터널이 생기기 전에 네. 거기 진짜 막 꼬불꼬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정말 네. 초보 운전 때 거기 한번 놀러 가겠다고 거기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일체 이탈을 하죠. 네, 브레이크 팔 되는 거 아니야? 떨면서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미시령 터널을 뚫리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서 속초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좋아하는 여행지고 올겨울에도 다녀왔어요. 네. 다녀와서 그 울산바위나고 그 설악산 바위 절벽 쫙 기암괴석 나오는 그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눈 쌓인 걸 보면서 역시 이거야 멋지다 뭐 이랬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운 마음 들었습니다. 울산바위 그 실화들 얘기도 나오고 관광 영화로 감상을 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멍게. 아, 멍게 먹으러 맛있으니까. 이 야가 동물이게요, 식물이게요? 동물? 아니요. 처음에는 동물이었는데 나중에 식물이 돼요. 말도 안 돼.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동물이었는데 네.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하면서 뇌가 사라져서 이제 식물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네. 은연중에 암시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암시가 아니라 좀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멍게가 사실은 식물은 아니고 원래 동물인데 이제 일종의 표현을 어떤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 우리 지금 올리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아이 과학적인 채널 이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가 이게 저기 이거 보고 시험 때 멍게 식물 이렇게 써갖고 우리 재수당해요 재수당해. 네. 참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캐스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근데 유명한 것이 그 여주인공 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네. 전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 네. 이초희였다고요? 처음에 포스터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빠진 건가요? 아 전국 노래자랑 나왔었던 그 배우? 이초희 씨가 빠진 놈 그전에 김규리 씨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딸 박희정. 역할로 나왔죠? 박희정. 근데 결과적으로 박희정 씨가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실제 네. 황유미 씨를 연상하게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줬죠. 그리고 삭발까지 했잖아요. 네. 여배우가 삭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황유미 씨를 모델로 한 네. 박희정 배우도 연기를 네. 잘했지만 네. 그 남동생 역할도 전 처음 보는 배우인데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뺀질하면서. 네. 네. 그 강원도 출신이라면서요. 사투리도 되게 잘 그런가요? 쓰고. 예. 그 남동생 처음 보고 약간 아이돌 배우, 아이돌 그룹 네. 가수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아이돌 생각했어요. 가수 중에 또 누가 캐스팅이 됐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임시완처럼 그런 경우인가 막 네. 생각했는데 박철민 씨하고 또 맞붙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김영재. 아니요. 아들. 아, 아들? 응. 네. 아, 학교 후배랑 너무 챙기시는데? 네. 아, 그 삼성 네. 공장에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대마고 그 마음이 풀리나? 그런다고 누나가 살아 돌아와? 엄마는 씨발 나는 뭐냐고! 쌍놈의 정신 때네 누나 공장에 보내지 않았으면 됐잖아. 진작 대학 보냈으면 됐잖아. 조용히 못하나? 저는 김규리 씨가 좀 아쉽어요. 아, 김규리 씨요. 네. 왜냐면 저는 김규리 씨 데뷔작이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네. 때부터 팬인데 네. 그때는 좀 연기가 좀 날것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모르겠어요. 대사가 좀 그 좋은 대사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기가 좀 많이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김규리 씨한테 좀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성이 우리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대사.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저도 그 고충은 이해를 네. 하겠더라고요. 그 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폭풍 연기력을 선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게 바쁜 노무사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머릿결이 그렇게 좋으신지 그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또 연기뿐이 아니라 비주얼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용서가 드네요. 되지 않나요? 네. 보면은. 네. 아니 뭐 저도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 예산이긴 하지만 배우들이 낯익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김영재 씨도 그렇고 이경영 씨잖아요. 이경영 씨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게 많이
긴 시간 나오는 배역이 아닌데 네. 굉장히 존재감 있으면서 중요한 나름. 그 요즘 한국 영화의 약간 바코드 같은 존재죠. 맞아요. 최근 이경영 씨 필모를 보면은 네. 무슨 이분의 필모로 네. 한국 역사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부러진 화살에서도 출연을 했었고 또 남영동에서도 출연을 했죠. 26년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 작품에서도 사실 나오는 분량은 많지가 않고 뭐 아주 인상적인 퇴장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극중 아버지에게 누구누구 찾아가쇼. 착한 애니까 너무 괴롭히지 마쇼. 라고 하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도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상황인데 그걸 뒷모습으로 표현해낸다는 게 이 배우의 내공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한때 청춘 스타였죠. 네. 되게 그 기중 있는 주역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뭐 제가 우리 세대는 알기로 잘 아는데 안 좋은 뭐 사건 이후에 네. 이제 한동안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굉장히 짧지만 인상적인 네.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영화 감독께서는 이제 슬슬 이경영 씨 얼굴에서 존 보이트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바예요. 윤유선 씨는 어땠나요? 그 엄마 윤유선 씨가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부성애를 좀 전면에 내세운 그런 작품이라서 어머니의 역할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건어물 손질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빨갱이 물이 들어서 그런데 저 딸 자식 죽은 거 팔아먹어서 돈 파내려고 그런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수모를 계속 이제 속으로 사귀고 견뎌내는 그 장면이 굉장히 표현이 탁월했죠. 이제 그래서 당신 정말 그러는 거냐고 따져 물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견뎌가면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 표현해줘서 또 한 명 반가운 얼굴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경영 씨가 찾아가라고 한 그 증인 그 정영기 씨 우리가 정영기 씨 잉투기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본 얼굴이 그 잉투기에서 그 같이 격투기를 배웠던 그 친구 2명 중에서 한 명으로 나오는 정영기 씨가 또 중요한 증인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 뭐 할까? 말해요. 뭐. 세현 씨가 그 기사에 떴듯이 박철민이 처음 주연을 했고 애드립으로 당신 참 예뻐. 그 얘기 맞다. 그러고 보니까 박철민 얘기를 별로 안 했네. 그 집어넣으면 돼. 박철민 씨 연기는 좀 더 꼼꼼히 곱씹어볼 부분이 있어요. 원래 박철민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뭐 약간 가볍고 막 장난스러운 대사 많이 치고 감초에 가까운 그런 애드리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 한 10년간 필모가 거의 100여 편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애드립의 달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박철민 씨 하면은 떠오르는 유행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은 나는 소리가 아니여 라거나 뒤질랜드라거나 어떤 그런 걸쭉한 혼한 사투리와 약간 욱하는 성공, 빠른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의 인식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 승환 씨가 쓴 그 칼럼 술탄 오브 더 TV를 보면은 그래도 박철민 씨가 애드립 하나 아주 주옥 같은 애드립을 했다면서요. 그 윤유선 씨가 미역국을 끓여다 주면서 그 당신이라도 서울 올라가서 싸워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싸우고 하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다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 싸움을 그만두고 집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풀이 죽어서 있는데 거기서 당신이랑 나와서 싸워 이러는 거죠. 윤미의 일기를 보고 딸아이의 마음을 알고 이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다시 설득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당신이라도 올라가서 싸워라고 얘기했을 때 박철민 씨가 윤유선 씨를 보면서 당신 참 예뻐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느낌이 있어요. 많이 다르네. 내가 그걸 느낌 살려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배우려고 했지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역시 승환 씨는 이것은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건 잘해.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진지한 건 잘 안 돼. 멜로 들어봐요 대사는 아닌 것 같아. 네, 제가 인생이 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애드립이라고요. 그게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배우의 순발력이 어떤 이 배역에 대한 이해와 진심과 딱 맞닿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옥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근데 윤유선 씨가 정말 예뻤어요 표정이. 근데 윤유선 씨는 원래 예쁜 배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미역국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미역국에 그 멍게가 들어간 듯한
아니, 멍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맞죠. 네. 멍게가 들어간 미역. 와, 멍게 미역 저거 먹고 싶다. 사실은 죽은 딸의 생일이어서 굉장히 슬픈 장면이었는데. 아니, 제가 갑상선이 안 좋아서 미역을 못 먹거든요. 네.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 미역이 요도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라서 갑상선 안 좋으면 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을 못 먹은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쩜 그렇게 윤기가 자리를 해요, 진짜. 야, 역시 먹는 거 얘기할 때가 제일 막걸리 얘기도 활기찹니다. 나오겠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렇게 여러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충분히 더 대중적으로 신파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팩트를 위주로 해서 감정 같은 것들도 배제하고 이런 현실의 부조리를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어서 배우들도 거기에 좀 맞춰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니, 배우들이 실제로 거의 노게론티로 다 출연했나요? 그랬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본전 돈을 치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네. 돌려주는 거고 네. 거기에서 흥행 수익이 나면은 반올림이죠. 네. 그 네. 반도체 네. 그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에 그 흥행 전액을 네. 기부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은 그 보는 것 자체도 어떤 그 나름 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사회 비판적인 영화, 특히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최후의 어떤 그 판결을 내려줄 만한 그런 잣대로서 우리가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네. 보여주잖아요. 법 자체가 사실 기댈 수 없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산업재해다라는 증거를 노동자가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일차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제일 먼저 보이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렇게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 거고 영화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에서 또 하나의 약속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화살이 삼성에게만 집중되느라 어떤 이 제도와 법의 허점을 그 놓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목을 바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제일 마지막에 상징적인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온 듯한 변호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기자가 아니 그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하는데 왜 당신이 이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잘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죠. 황상기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삼성이 말하면 다 정답이고 삼성은 다 옳은 것 같은 그렇죠. 이 분위기.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병원에서 무슨 진단서를 떼려고 했는데 뭐 삼성에서 일했다고 그런 병을 얻겠냐고. 그런 큰 회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사실 그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하이닉스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이 어쨌건 간에 그 1위 기업인데 그런 삼성에서 이렇게 환자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박철민 씨가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제보자 없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 없냐 하면서 이 전단지를 돌리잖아요.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버스가 완전 이 삼각형으로 해서 완전 고립시켜버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보고 제 옆에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한 쌍이 왔었어요. 영화 끝나고 둘이 얘기하는데 살짝 들어보니까 아까 버스 그 공장 안의 장면들 진짜랑 똑같다. 그 실제로 누가 와서 하면은 저렇게 버스로 막고 이런 게 완전 똑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나 지금 갑자기 회사 다니기 싫어진다. 나 지금 이직해야 할까봐. 이분 삼성 반도체 다니는가 그러신가 진짜 보네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 바친 청춘이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은 굉장히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심리를 이경영 씨 캐릭터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렴 나는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장님과 함께 반도체 공장 세울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회상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 사람들이 삼성을 대하는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약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관리 과장 김영재 입을 통해서 이것도 너무 직접적이긴 한데 정치는 껍데기고 본질은 경제야. 굉장히 그 느물거리는 말투로 아버님
정치는 표면이죠. 그래서 표면이죠. 네. 그랬더니 박철민 씨가 난 그런 어려운 말 모르고. 네. 근데 아까 그 박철민 씨가 전단지 돌리는 장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영화들 변호인도 그렇고 네. 이런 영화들에서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쥐게 되는 것이 네. 결국에는 네. 결정적인 제보자 한 명이잖아요. 네. 예. 변호사에서도 네. 어떤 그 증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사실은 그 재판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제 내부의 제보자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결국에는 그런 제보자를 찾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박철민 씨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진성반도체요? 제 딸내미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화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비리를 제보해줄 수 있는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으려는 그런 시도가 결국에는 이런 영화를 자꾸 만들고 또 관객들이 그런 영화와 소통을 하고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 영화의 의의라고 또 한다면은 이런 식의 그 사회 고발류 영화들이 그 시초를 뭐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가니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학 권력, 26년과 변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마침내 이제 자본 권력에 대한 노동 문제까지 영화가 되면서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주제들이 점점 더 한 단계씩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일상의 차원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보면은 또 쌍용자동차 노조가 그 손배가압류 제도라고 하죠. 그 왜 파업권은 인정하지만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건 니들이 물어내라라는 되게 알 수 없는 제도인데 회사의 엄청난 무기죠. 예. 그 개개인한테 그렇게 물려버리면은 그 돈 엄청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지금 이제 사측에 물어야 되는 돈이 4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그 한 시민께서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그 47,000원을 보내면서 나처럼 47,000원씩 그 아이들 학원비 아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돈을 아껴서 47,000원씩 보내는 사람이 10만 명이면은 47억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편지가 지금 이제 불씨가 돼서 뭐 지금 노란봉투 캠페인 최근에 이효리 씨도 동참을 했죠. 네, 이효리 씨도 47,000원 냈다 그래요. 예. 전 처음에 아니 이효리 정도 되면 돈을 더 많이 내야지 돈도 많이 버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사실 뭐 이효리 씨가 뭐 내려면은 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이 많이 냈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하나 힘을 보태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영화 자체도 제작두레라 그러죠. 이제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영화가 끝나면은 그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전에 26년을 봤을 때 26년을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뭔가 약간 찜찜한 기분이 남잖아요. 원흉은 살아있고 계속 뭐 이런 상황에서 찜찜한 상황에서 자막이 쫙 올라가요. 무지하게 길게 올라갑니다. 저는 못 일어나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주는 감동보다 자막을 봤을 때 그 뭉클함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 영화가 이제 불발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 소중하게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저렇게 나왔구나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거의 변호인의 마지막에 그 실제 그 재판에 참여했었던 그 변호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듯한 예, 그런 클라이막스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한결애라는 이름도 있어요. 네. 한결애 집 저도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한결애 직원일까 아니면 누가 그냥 한결애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진짜 이름이 한결애일까? 한결애 이름으로 했겠죠.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결애 신문 기자니까 뭐 서정민 한겨레 신문 기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뭐 메일이 됐든 뭘 많이 받아요. 어디 제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올리거나 이게 한 10개 중에 한 절반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한겨레라고 써요. 한겨레. 서정민 한겨레 신문 기자 막 이런 식으로 어디가 명찰에도 막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한겨레 우리 결에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이게 웬 뜬금포야. 네, 다시 한번 옳은 표현 한겨레 어이 방금 말씀드리고요. 단축 걸기도 지친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네. 도가니 얘기도 했지만 네.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대중영화 협법으로 자꾸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영화들의 흐름이 사실은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광우병 시위 이후에 그 언론 통제로 그것이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이 사실은 담당하지 못한 그런 역할들이 대중영화의 형태로 터져 나오고 네. 또한 그것이 이제 또 SNS를 통해서 네. 다시 확장이 되고 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 그리고 아까 시민운동으로 점차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 한편으로는 되게 희망적이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주류 언론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주인공인 그 황유미 씨를 모델로 한 윤미가 빨리 퇴장을 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그 싸움을 대신 전개를 해나가잖아요. 아, 윤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같은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또 3월 6일에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황유미 씨의 기일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특별히 개봉일을 네.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네. 탐욕의 제국이라는 작품이고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예, 좀 또 하나의 약속을 보신 분들은 이제 같이 상호 보완하는 네. 의미에서 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묶어서 같이 기획전을 하는 곳이 있다고요. 서울 아트 시네마라고 네. 낙원상가에 있는 네네. 극장인데요. 네. 네,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그 두 작품을 묶어서 같이 기획전이 열리고 실제로 그 작품의 감독들도 와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또 하나의 약속도 그렇고 탐욕의 제국도 제 생각에는 상영관 잡기가 그렇게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특히 다큐멘터리이기 예. 때문에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그것도 좀 홍보를 해주고 말이죠. 잉여사롱을 보고 왔다 하면 좀 할인해주고 이런 제휴 이벤트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득. 참 뭐든지 마케팅으로 네. 연결을. 우리가 그렇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예. 아이 그래도 이제 이번 조회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 넘으면은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엔딩곡은 네. 뭘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 오늘 엔딩곡.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아니라는 선곡을 갖고 완전 질타를 받은 네. 그 파문 이후 이제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엔딩곡은요. 이 정형근. 예전에 이제 안기부 출신 그 정형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그 정형근이 아니고 네. 70년대 데뷔를 한 굉장히 오래된 가수입니다. 처음에는 포크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 씨가 이제 우리가 지하 2층 언더 가수면은 이 형은 한 지하 5층쯤 돼. 뭐 이 정도로 정말 언더 중에 언더로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그런 가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포크 뭐 팝 이쪽을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펑크로 바꿨습니다. 노선을 바꿨어요. 엄청난 왜냐하면 전환을. 자기가 이 네.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걸 포크로 이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건희라는 제목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희. 이건희 저건희 할 때 이게 이건희인데 1600대 1로 싸워도 지는 거니 이건희. 뭐 이거. 이 1600은 검사의 그 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검사 1600명이 붙어도 네. 한 명한테 진다. 그리고 뭐 1억 받았니? 2억 받고 봐준 거니 이건희. 삼성공화국을 비판하고 싶었다. 이런 노래 발표했는데 노래가 굉장히 통쾌합니다. 이분 지금 환갑이거든요. 할아버지 펑크로 부르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영문명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밀리언 정. 맞아요. 얼굴 보셨네. 네. 영문이 밀리언 정입니다. 밀리언 정. 이분. 네. 이거 들으면서 통쾌한 어떤 돌직구의 황건희 짜릿한 맛. 씨 네. 택시 모실 때 CD 좀 협찬해드리고 싶네요. 아. 차 안에서 들으시기에.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네. 어떤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짓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